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벌써 8월이 다가갑니다. 꽃가을입니다. 이재명의 늪이 민주당의 늪이 되고 있다. 이제 총선이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7개월 뒤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접전. 그런데 그 접전은 이 나라 좌파와 우파의 접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유사 좌파 그리고 아직 여물지 못한 우파.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의 정체성,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파. 그리고 좌파의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자기 이익만 골몰하고 있는 유사좌파들. 권력만 탐하는 유사좌파들. 이 유사좌파와 여물지 못한 우파의 전투, 접전, 그것이 벌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뿐 아니라 이 나라 운명이 걸린 대접전이 펼쳐질 것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여야는 지금 조용합니다. 정중동이라고 할까요? 조용한 가운데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선거 승패는 무엇이 좌우할까요? 이재명 리스크도 아닐 겁니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아닐 겁니다. 돈 봉투 리스크는 물론 아닐 것이고요. 코인 게이트도 아니겠죠. 그런 것이 다 보태져서 중첩이 되어 리스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선거 승패를 좌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주변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승부를 가르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에 와 닿는 바로 민생 문제, 먹고 사느냐는 문제, 등 따숩고 배가 부르냐는 문제. 그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잠시 뒤에 아주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경제 문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다가 재미없다고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그보다 더 짧게 몇 가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어협동조합 연합회장과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뉴스가 나왔죠. 결국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강요회의 후에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날 방류를 시작하겠죠.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서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이 국제사회의 이해 속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될 겁니다. 가장 인근국에다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것을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윤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후임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분을 생각했는데 글쎄요,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도 법원장을 2번이나 지낸 분이죠. 김명수는 9월 24일 임기 6년이 만료돼 퇴임을 합니다. 그는 이균용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그리고 42편의 법학 논문을 쓴 학구적 판사라는 점, 그리고 2번의 법원장을 거친 행정 능력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왕이면 대통령이 설명을 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글쎄요,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가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들판으로 도망을 간 달아난 이 정밀한 놈을 찾아와서 법정이라는 마당 한가운데 제대로 매달아 놓았으면 하는 기대를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제 정의를 살려주는, 정의를 살려내는, 정의를 살리는 그런 대법원장을 좀 봤으면 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 임명이 되죠.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통과를 합니다. 이 균형이 정식 임명이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써 4번째 임명이 되는 대법관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법관 정수는 1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 이 결정을 하는 토론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균형이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면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성향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이 그걸 하나하나씩 평가를 했습니다. 중도 보수 8명, 그리고 진보 5명, 그 구도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 대법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엔 대법원장을 포함해 바뀌는 대법관이 총 1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 빼놓고 다 바뀌는 겁니다. 민주당이 20일 무소속 김남국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안 표결을 보류했습니다. 지금 김남국은 무소속이죠. 탈당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보류했을까요?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뒤에 짤짤이 해명을 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1년 4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에 넘어가는지조차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최강욱이 아무런 징계 없이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최강욱은 무슨 이유로 이런 특별 대접을 받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민주당이 최강욱이 피고인 신분인데도 소속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사위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분이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는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조국 사건이 연루되어서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상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그대로 나온다면 의원직을 그대로 상실하겠죠. 그 순간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 최강욱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법사위 질의응답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최강욱은 한동훈 장관이 답변 태도를 두고 깐죽거리지 말라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두 사람 서울법대 선후배지간이죠. 근데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제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준비했던 경제 문제는 우리가 다시 침몰할 수가 있다. 이 중국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징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침몰할 위험성이 있다. 이 문제였는데 이건 다음 기회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내관 바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잠잠했었죠. 금리가 오르고 3고 현상으로,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현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자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가계 신용 총액이 2022년 3분기 말 1871조 1000억 원. 그걸 정점으로 매 분기 감소를 해서 올해 1분기에 1853조 9천억 원, 그러니까 1854조 원이었습니다. 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도 가계부채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이런 말이 신문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경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금융에 종사하는 이 실물 경제, 이분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는 감소를 해서 1049조 9천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대출이 1050조 정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은행권입니다. 그런데 4월에만 2조 3천억, 5월에는 4조 2천억, 그리고 6월에는 5조 9천억 원으로 매월 가계대출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1062조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다시 연끌 투자, 이게 또 신문에 나오죠. 연끌이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왜 우리 경제의 뇌관일까요? 다들 아시죠? 첫째, 올해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입니다. 이걸 어떤 신문은 105%를 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요. 사실은 105%는 아마 작년 9월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2.2%입니다. 1분기 말.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미국이 73%, 그리고 일본은 65.2%, EU, 그리고 유로 지역, 유로화를 쓰는 지역은 55.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세계은행뿐 아니라 IMF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 거로 전망치를 수정을 하는데 EU에서 독일 그리고 기타국에서 대한민국 이 두 나라만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1.4%까지 낮아졌죠. 그리고 내년에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요. 2021년 4.1%에서 2022년 2.6%로 낮아졌고 그리고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대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면 소득이 쉽게 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갚는 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업도 기업의 부채를 갚는 일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자, 셋째. 시장금리는 약 12년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마감을 하고 2020년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매우 높습니다. 거의 최고점입니다. 그만큼 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진 것입니다. 즉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이나 2021년 냈던 빚이 소득이 늘지 않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아주 커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금리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우리 경제는 휘청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합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는 과거 IMF 사태 때와 달리 또 다른 뇌관들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신용은 2,400조, 기업이 빌린 돈이 2,400조, 정부의 국가 채무는 1,067조. 솔직히요, 이 가계부채에 지금 빠져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입니다. 그러니까 1,840조, 1,850조를 오락가락하는 이 가계부채 총액수에 전세금 한 800조에서 900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기업신용, 정부의 국가채무 1,067조, 여기에다가 진정 가계부채를 다 합하면 사실 이게 다 합한 걸 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하면 사실 엄청난데요. 전세금을 빼고서도 이미 5,200조를 넘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내 총생산 GDP의 3배 정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가계부채입니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를 넘어 102%를 넘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통계를 보면 세계 주요 43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딱 2군데입니다. 하나는 금융의 황제국 스위스 128.9%, 그리고 호주 113.6% 뿐입니다. 이러니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다. 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 진보 보수를 떠나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점을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파산을 하는, 그래서 중산층 붕괴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는 한계 기업들이다. 이 중소기업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상속에도 좀 유리한 점이 있도록 여러 가지 법령을 바꿔주고 이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니 고위험 가구 대책도 아주 시급합니다. 고위험 가구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그걸 DSR이라고 그러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자산 평가액 대비 총부채 DTI가 100%를 넘은 가구입니다. 그걸 고위험 가구라고 그러죠. 지금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에 고위험 가구 비중이 3.5%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가계신용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를 살리면서 가계신용 비율이 80%에 근접하도록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추경호 장관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금리를 결정짓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죠. 바로 세수 부족입니다. 세금이 적게 거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 세 세금이 모두 다 적게 거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 세수 부족이 윤석열 정부를 다시 옥죄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 막아놓은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하면서 세수 부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거다 보니 우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말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을 또 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도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거시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속도를 조금 조절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뭐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소득이 늘고 부가세가 늘어나고 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은 훨씬 더 많이 거치겠죠. 파이가 커지니 말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 3대세가 많이 거쳐야만 세수 부족이 해결이 됩니다.
자, 어떻든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1062조 원.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6월 말 1062조 원. 그런데 20일 한국은행 통계와 관련일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월 1068조 10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마가 늘었습니까? 6조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 배경으로 부동산 연착륙에 초점을 맞춘 대출 규제 완화가 지목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그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죠. 추경호 작품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투기 과일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걸 LTV라고 그러죠. 이 LTV는 50%로 일원화됐습니다. 어쨌든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과 중국발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가계부채 우려가 지금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이 당국과 금융사들은 지금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7월 증가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6조 4천억이 는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모두 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주원인입니다. 7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 원이 늘어난 820조 8천억이나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이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눈이 번쩍 뜨지는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용도에 맞게 썼는지 대출 규제 우회 방안으로 써 있는지를 지금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큰 뉴스 터졌죠.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온갖 기략이 넘쳐나는 중입니다. 검찰은 요걸 좀 됐더라도 이 영장이 기각되는 불상사를 면하기 위해서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동 더하기 상방울 대북송금 이걸 한꺼번에 영장을 치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선 어제 수원지법에서 다시 열린 이화영 재판의 주인공은 김성태였습니다. 상방울 회장 말입니다.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방용철의 대북송금 43차 재판에서 이재명을 겨냥해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재명은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다가 이 김성태와 검찰을 겨냥해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김성태가 노상강도인데 다 봐주고 경범죄로 기소를 했다. 그래서 그 김성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성태는 이재명을 위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최소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또 폭로했습니다. 또 그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이 측근 등을 상방울그룹 계열사 사위이사로 선임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김성태에 대한 정인신문에 나선 검찰은 상방울그룹과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북송금 등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느냐 이렇게 묻자 김성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때 뭐 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 제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뭐 돈을 준다라든가 뭔가 줬다, 또 약속을 했다, 이럴 때마다 일일이 다 얘기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및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을 때마다 전부 이재명 쪽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승태는 이재명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기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 강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민주당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추가 기소되고 회사는 거래 정지됐다. 아마 보도가 안 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승태의 가족이 추가 기소가 됐고 회사는 거래 정지됐는데 그것이 모두 야당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평생 지지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날 검찰이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상방울이 북한 측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사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화영과 신모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사실을 묻자 김승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방울과 경기도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국장이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냐? 이재명이 몰랐다면 제가 회사 일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사와 국장이 가서 하는 일을 지사가 몰라서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결제를 맡고 가서 하는 일인데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김승태 상방울 회장에게 상방울 회사 일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태는 이 협약에서 상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김승태는 이런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최소 1억 5천만 원을 후원한 것과 그리고 이재명의 주변인들을 상방울 그룹 사회이사로 영입해서 그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방울 그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영 나성철 변호사, 또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던 조모 정책수석을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태는 또 이재명을 위해 대선 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약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러면 준 사람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김승태는 이걸 법정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수천만 원을 후원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승태는 이재명이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고맙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날 재판은 오전에 파행됐다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임 신고서가 다 들어가 버리고 변호사가 오지 않으니까 파행을 했다가 오후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이죠. 그 해광 측이 전날 사임서를 내는 바람에 이화영이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을 했던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은 사법 방해를 의심합니다. 이화영의 아내가 최근 돌연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자 검찰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오후 재판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태의 정인신문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김승태의 증언으로 검찰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김승태가 20일 이화영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2019년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김승태는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화영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증언의 여파는 정말 컸습니다. 우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이날 이재명을 제2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김성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오후 공판을 진행했지만 김성태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신문과 또 다른 피고인 방용철 전 상방울 부회장 측의 반대 신문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관심이 초점이 되었었죠. 이 회유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 논란에 휩싸였던 이화영 검찰 신문조서 이 증거 채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정 성립이 확인이 되면 증거 채택이 될 것인데 이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 증거 인부를 결정을 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언론에서는 갈길 바쁜 검찰이 김성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이화영의 공식 진술을 생략을 한 채 바로 이재명을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화영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김성태의 증언이 있으니 이대로 이재명을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곧장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나온 겁니다. 어떻든 어제 오후 김성태 증인신문에서 이재명 이름만 수십 번 언급이 된 재판이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먼저 검찰 신문입니다. 방북 대가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북한 측에서 이재명 방북 대가로 최초에 500만 불을 요구해서 이를 이화영에게 전달했고 이화영이 100만 불 정도로 해봐라 해서 협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00만 불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북한과 합의된 것인가? 자, 검찰이 이렇게 묻자 김성태의 답이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검찰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방북 비용과 협상 과정을 이화영과 모두 공유했나?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검찰이 질문입니다. 방북 대가에 대해 정인이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불을 한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걸 이화영에게 들었나? 김성태의 답이 또 이렇습니다. 네, 몇 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검찰의 질문입니다. 스마트팜 비용을 내기로 확정을 하고 방북 비용을 내기로 확정을 했을 때 중요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과 통화를 한 게 맞나? 김성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태의 법정 진술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곧바로 수원지검은 이재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곧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5번째 검찰 소환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외에도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 역시 이재명 측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다 김성태의 대납이다. 죄명은 제3자 뇌물죄. 이재명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죠. 언론은 이제 검찰의 속전속결을 예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검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3자 뇌물이라고 하지만 그 액수가 1억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에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달 말 안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원지검이 이화영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라서 조사 시점이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신경도 지금 곤두서 있습니다. 어제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을 앞두고 이화영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해광이 이화영 아내가 해임을 하자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안한 견해차를 보기는 어렵다.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들 짐작하시겠죠. 검찰은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가 이화영의 측근을 만난 직후에 이화영의 아내가 변호인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아 재판에 공전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사법을 흔들리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다. 그러니까 실명이 다 나와버렸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화영의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화영 뜻과는 다르게 변호인을 해임을 했다. 이런 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많은 언론이 관측하는 대로 이 수원지검의 이재명 소환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백인동 의혹과 묶어서 내달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리고 중순경이 되겠죠.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8월 말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당한 얘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황당한 얘기다. 참 이분이 황당하다고 반응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대장동을 1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황당하다. 백인동도 그렇죠. 자기는 일은 한 번 받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배임죄라고 하느냐. 사실 일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니 100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와 배임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100억을 받은 것은 뇌물죄고 배임은 자기가 맡겨진 임무를 했대해서 손해를 입힌 걸 두고 처벌하는 겁니다. 자, 기자들이 질문 또 짓궂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정당하다고 보느냐.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바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을 할 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붙였죠. 그래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말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의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말대로라면 지금 이재명을 모함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이 이화영, 김성태 등은 물론 대북 송금에 관여한 수많은 인물들과 짜고 이재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도 제3자도 관련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이 이화영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재명은 정색을 하며 비회기 때 당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가 하루라도 쉬면 검찰이 자신을 잡아갈 거라고 얘기했던지 3.1절 같은 공휴일조차 쉬지 않고 국회를 계속 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회기를 둘 테니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라. 검찰이 당당하다면 비회기에 청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는 반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분이 있죠. 바로 전직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 배소연 심부름을 하던 7급 공무원 A씨. 이 A씨가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습니다. 배소연이 주범이 아니라 김혜경이 주범이 아니라 진짜 법인카드를 불법 이용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법인카드 불법 이용은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할 때 그의 아내 김혜경이 비서 역할을 하던 5급 배소연을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혹은 2021년 3월에서 10월까지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씨가 작년 1월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제기됐던 겁니다. A씨는 배소연이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간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소연은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경도 공범 혐의로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경찰은 작년 9월 이재명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A씨는 이재명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권익위에 낸 것입니다. 이 신고서에서 A씨는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내가 배소연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공금횡령 등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먹을 걸 사고 필요한 물품을 사고 하면서 다 알고 있었다. 그 공금횡령을 묵인을 하고 있었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선진민주정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껏 먹는 것, 입는 것이니 눈 감아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답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